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곧 있으면 아기 엄마가 되는 결혼 3년차 30대 여자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던 중 사연 읽어주는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제가 경험한 거짓말 같았던 기적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3살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요. 3살이면 말도 하고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 주머니에는 이모라는 사람이 적어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그 편지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편지 속엔 제 이름, 제 생일과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동생인 자기가 저를 부탁받았는데 경제적인 여건과 다른 가족이 반대해 어쩔 수 없이 고아원 앞에 세워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저를 그냥 고아원 앞에 세워놓은 것 같다고 원장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당시 저녁 9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리고 나가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채가 눈만 꿈뻑이며 고아원 문 앞에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 뒤 그 고아원은 제 집이 되었고 언제부터 목에 걸고 있었는지 모르는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를 한 채 저는 고아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어쩐지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저는 늘 혼자 놀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원장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너는 참 어린애가 쓸쓸해 보였어. 다른 애들이 너랑 놀고 싶다고 편지도 쓰고 손도 내밀었는데 너는 그냥 쳐다만 봤다니까. 저 어린 게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면 저럴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네가 방실방실 웃는 모습 보는 게 내 소원이었단다. 저는 그렇게 한결같이 원장 어머니의 걱정과 사랑을 먹고 비로소 씩씩해졌어요. 누가 고아라고 무시하지 않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죠. 하지만 대학 진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학비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서요. 그리고 보호 종료 기간이 되어 받게 된 돈은 사실 한 사람이 자립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는데요. 그래서 5년 가까이 고시원 생활을 했었죠. 솔직히 혼자 지내고 주거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고시원만 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엔 작은 사무실 격리로 출근하고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혼자 수능 공부를 했어요. 대학은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최대한 모아 등록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기를 2년 정도 걸려서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졸업하는 데는 총 6년이 걸렸는데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야 했지만 대학을 다닐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저는 한 브랜드 회사의 홍보팀에 입사했는데요. 그때부터는 어쩐지 저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은 기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살던 집도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옮겼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저희 20대는 거의 끝이 났더군요. 남들은 연애하고 여행 다니고 새로운 도전도 한다는데 저는 그럴 여유 따윈 없었어요. 그저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이랑 섞여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었죠.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대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고아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고,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도 제대로 된 친구나 연인은 만들지 못했는데요. 깊은 사이가 되면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얘기해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도망가 버릴까 두려웠어요. 실제로 대학 다닐 때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만나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생각도 잘하지 않았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일 뿐, 저는 그 뒤 그런 일이 또 생겨날까 잔뜩 겁을 먹고 있었죠. 그러니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회사 사람들 가운데서 헛돌기 시작했는데요. 돈이라면 벌벌거리는 저에게 점심값, 퍼킷값은 사치나 다름없어서 사람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저는 도시락을 싸와서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하고 말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커피도 딱 한 번 뭣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4,000원이 훌쩍 넘는 커피값에 놀라 그 뒤로는 카페에 갈 시간도 없는 사람처럼 혼자 바쁜 척은 다 하고 살았어요. 가끔 이게 무슨 공상인가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그 돈이 쌓이면 얼마의 돈이 되는지 계산이 빨랐던 저는 도무지 그런 돈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도 멀어졌고, 저는 그저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며 제가 만든 틀에 갇혀 살았는데요. 회사에 가지 않는 주말은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도 없고 돈도 쓰고 싶지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동네 산책이 다였거든요. 그러다 이럴 바에는 보람이라도 있게 봉사를 다니자 라고 생각했고, 거리상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많이 멀지 않은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무슨 인연인지 고아원이었죠. 버스를 한 번만 타면 1시간 조금 넘어 도착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지냈던 곳이랑 많이 비슷해서 처음부터 정감이 갔어요. 그리고 고아원 봉사를 하기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적격이었는데,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주말이면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했고, 그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생활의 활력을 찾게 되었는데요. 함께 봉사를 하는 분들도 한결같이 전부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처럼 매주 오시는 분도 있고 가끔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들 제각각 어떤 사연이 있고 또 계기가 있어서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저처럼 자주 오시는 한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오셔서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이셨는데 꼭 회사에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외에는 제대로 말도 걸어본 적 없던 그분이 남 같지 않았죠. 종이컵에 든 믹스커피긴 했지만 제가 먼저 커피 드시고 하세요 라고 말을 걸게 되었고, 그게 시작으로 저와 그 아주머니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지만 이분에게는 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 안도감 같은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는 자연스럽게 저도 고아였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네. 그래도 참 잘 컸다.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 네? 저를요? 너무 이뻐서 내가 한번 안아주고 싶네. 아주머니는 그 말이 끝나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누군가의 품에 이렇게 안겨보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었는데, 엄마 냄새라고 하죠.
화장품 냄새는 전혀 아닌 사람의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점점 그분에게 의지하며 친하게 지내고 싶어졌고, 그분도 저를 참 살뜰하게 챙겨주셨는데, 어떤 날은 반찬을, 어떤 날은 옷이나 화장품 같은 것도 선물해 주셨어요. 이모, 웬 화장품을? 지난번에는 옷을 주더니. 홈쇼핑에서 샀는데 많이 주더라고. 그리고 그 립스틱 색깔 봐라. 그게 나랑 어울리니? 그런 건 희연이 너같이 예쁘고 젊고 그런 아가씨가 바르는 거지. 왜요? 이모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모 딸도 있잖아요. 우리 딸은 한국에 없잖아. 그리고 걔는 내가 사지 말라고 해도 지가 사서 바르지. 걔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전공도 미술이라고 아주 도화지든 지 얼굴이든 그리는 건 엄청 좋아해. 와, 그래도 이모 딸은 너무 좋겠어요. 이모가 엄마라서.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다행인데 자식 속을 어떻게 다 아니. 그리고 나는 너도 내 딸이라고 생각해. 꼭 낳아야만 부모 자식으로 지내는 건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어디 한번 발라봐. 내가 이거 보고 딱 네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직접 제 입술에 립스틱을 발라줬어요. 그리고는 너무 예쁘다며 좋아하셨는데, 그때 저도 속으로 나도 이런 엄마가 옆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머니의 딸이 많이 부러웠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께서 끝나고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시면서 웬일로 술도 한잔 하셨는데, 엊그제가 먼저 보낸 남편의 생일이었다고 하시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셨어요. 그 모습이 많이 쓸쓸해 보였는데, 그렇게 술친구를 해드리니 아주머니는 아, 그래 희연아, 너 우리 아들 만나볼래? 전에 우리 아들이 내가 하도 네 얘기를 많이 하니까 궁금하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둘이 나이도 2살인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어때? 한번 만나볼래? 라며 뜻밖의 말을 꺼내셨고, 저는 아주머니가 술김에 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어요. 괜히 이모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이 관계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야 술김에 하신 말이지만 나중엔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만큼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술이 깬 아주머니는 자기 아들 괜찮다며 연신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도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는데, 제가 2번 거절을 하니 아주머니도 더는 당신 아들 얘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또 지나갔어요. 제가 쌀쌀해지는 가을에 봉사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죠. 그리고 아주머니와 저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희 2사람을 정말로 이모랑 조카로 보는 사람들도 생겼는데요. 그럴 때면 아주머니는 맞아요, 제 조카예요. 우리 조카 예쁘게 생겼죠?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며 전에 없던 너스리를 떠시곤 했는데, 그때는 거짓말이긴 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아주머니와 제가 가족이 된 것 같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거짓말이지만 가족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이불 빨래를 하시다 비누 거품 때문에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어찌나 큰 소리가 났는지 놀라서 뛰어갔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며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마음에 119에 전화를 걸었고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는데요. 넘어질 때 허리를 삐끗해 당분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집에 계시면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고 당분간 입원을 하라고 병원에서 권했거든요. 그러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했고 그렇게 아주머니의 아들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아주머니가 병원 수속 때문에 아드님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아주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허겁지겁 많이 놀란 듯한 남자가 뛰어오더군요. 그런데 복장이 특이했어요. 다른 곳에서 뛰어온 것이 아니라 같은 병원 건물에서 뛰어왔더라고요. 의사 가운을 입고서요. 네, 아주머니 아들은 그 병원 의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는 저와 아주머니 곁으로 왔는데요. 엄마,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병원에 왔으면 나부터 찾아야지. 뭘 호들갑을 떨어. 어떤지를 알아야 너를 찾든 내가 집에 가든 하는 거지. 그리고 엄마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인사해. 네가 그렇게 보고 싶다던 희연이다. 저는 이 상황에 어리둥절해서 얼떨결에 허리까지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했는데 아주머니 아들은 그러냐며 같이 병원에 와주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며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그 모습을 어쩐지 아주머니는 참 흐뭇하게 보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를 보고 그렇게 얼굴이 빨개진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도 어딘지 모르게 쑥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때는 대화를 나눌 겨를도 없이 아주머니 입원 수속을 하고 병실로 올라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주머니 아들은 그새 호출이 와서 올라가 봐야 했고 여기는 제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일 보세요. 라고 말한 뒤 아주머니한테 필요한 것들을 사오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갈 즈음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요. 아주머니는 저는 괜찮다고 해도 거의 막무가내로 아니야, 내가 안 괜찮아. 오늘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수고를 했니?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들 불러서 너 맛있는 것 좀 사주려고 해야겠다. 라고 하시며 핸드폰을 꺼내시는데 다친 분한테서 핸드폰을 뺏을 수도 없고 참 난감했죠. 그 뒤 30분이 넘었을까? 이제는 의사 가운이 아닌 사복을 입은 아주버님 아들이 병실로 왔는데요. 아주머니의 상태며 입원한 침대까지 꼼꼼하게 챙기더니 이내 저한테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밥도 사주고 저를 데려다 준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모, 아니, 아주머니가 움직이시는 게 많이 불편하셔서 화장실 문제도 있고 제가 오늘 밤엔 여기 있으려고요. 뭐? 희연아, 그럴 필요 없어. 나 그렇게 아예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살살 움직이면 돼. 그리고 아들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됐다. 석현이 너 얼른 희연이 데리고 나가. 그래도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하고 내일이 제일 많이 아플 거라고 하셨는데 저라도 옆에 있어야죠. 너 내일 출근 안 해? 나 때문에 휴가 쓰라고 하는 거면 아서라. 여기 널린 게 의사고 간호사야. 그리고 이 병원에 내 아들도 있는데 무슨 걱정? 엄마, 괜히 오버하지 마. 나는 정형외과랑은 전혀 상관없는 의사야. 괜히 아프다고 나 부르면 곤란해. 야, 그런 게 어딨어. 의사면 다 똑같은 의사지. 그리고 엄마가 부르는데 아들이 안 와? 됐고, 희연이 힘드니까 얼른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여. 그리고 몰상식하게 바로 헤어지지 말고 집 앞까지 편하게 데려다 줘. 그 뒤에
네가 다시 여기 오면 되겠네. 너는 이 병원 의사니까 아무 때나 올 수 있잖아. 어차피 내일 출근도 여기로 하는데 잘 됐지 뭐. 진짜 아들 생각은 너무 안 한다. 나 어제 그제 당직이어서 힘들어 죽겠거든. 여기서 자고 바로 출근하라고? 아들아, 힘든 너보다 아픈 내가 먼저지 않을까? 그래, 졌다. 희연씨, 가요. 제가 다시 여기 오면 돼요. 출근도 빨리 하고 좋죠 뭐.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고 말았어요. 친부모와 친자식은 이렇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저는 그날 생각지도 않은 대접을 받고 집 앞까지 아주머니 아들의 차를 타고 갔는데요. 그때 그 남자는 저한테 고맙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아직 제가 제 소개를 못했네요. 최석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는데 이렇게 보게 됐네요. 그래도 반가웠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 고마웠고요. 저희 엄마가 많이 덜렁거리는 편인데 안 그래도 요즘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이모, 아니 아주머니 그러신 분이 아닌데 엄청 차분하시고 꼼꼼하세요. 그거 원래 성격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원래 덤벙거리고 잘 까먹고 그러시거든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서 잠깐 다른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덤벙거리는 엄마가 훨씬 좋거든요. 희연 씨 덕에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더 희연 씨가 궁금하고 보고 싶었죠. 아, 그렇구나. 저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너무 심각해지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아빠 사실 그렇게 오래 버티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엄청 잘 견디시고 저희 곁에 그래도 오래 있다 가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아니었는데 워낙 두 분이 사이가 좋아서. 이별이라는 게 준비가 된다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근데 아까부터 이걸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밤에 이불킥 할 것 같아서요.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러세요. 저 왜 안 만난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저 까였다고 포기하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막 까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사진을 못 보셨나? 저는 꽤나 진지한 얼굴로 농담을 하는 그 사람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자꾸만 주책맞게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너무 이상해 그냥 웃고 말았죠. 그러자 그 남자는 다시금 저에게 이제 얼굴도 보고 서로 통성명도 했는데 저 정말 별로예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니요, 별로긴요. 너무 훌륭하신데요. 라고 저도 농담하듯 제 마음을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그럼 우리 가끔 종종 이렇게 만나볼까요? 일단은 저희 엄마 병실에서? 라고 말했는데 저는 좋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게 정신 차려보니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의 시작이었는데요. 그 사람, 아니 석현 씨는 저에게 만날 때마다 참 따뜻하고 다정하게 잘해줬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석현 씨도 엄마 못지않게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 저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서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 저희는 진지하게 교제를 하게 되었죠. 그간 누굴 만난다는 게 제 출생부터 고백해야 해서 부담이 많았는데 석현 씨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 제 마음이 더 빨리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기를 2년이 넘었을 무렵 다른 누구보다 저희가 만나는 걸 환영하고 좋아했던 이모가
저에게 아들보다 먼저 프로포즈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희연아, 둘이 그렇게 좋아 죽는데 니들은 도대체 언제 결혼을 할 거야? 나는 이제 이모 말고 엄마 하고 싶다. 시엄마. 그동안 내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너같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는 없어.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니들은 아마 모를걸? 그러지 말고 내 아들이랑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프로포즈다. 네? 아니 무슨 프로포즈를 시어머니가 해요. 왜? 목마른 사람이 웅을 파는 거지. 석현이 그게 지 바쁘다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옆에서 여자가 기다리다가 좋은 나이 다 보내게 할 놈이야 그놈이. 그래도 석현 씨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너는 꼭 그걸 확인해야 하니? 내 눈에는 훤히 다 보이는데. 미국에 있는 수빈이도 그러더라. 지 오빠가 연애하고 너무 착해졌대. 하루빨리 결혼시켜야 한다고 이번에 한국 들어온다고 했어. 내가 그렇게 엄마 적적하니까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더니 이번엔 아예 들어온다고 하더라. 그게 다 네가 우리 집에 굴러온 복덩이라 그래. 정말요? 제가 정말 복덩이에요? 살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그래? 그럼 앞으로 내가 평생 옆에서 얘기해 줄게.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 집의 귀한 복덩이다. 내가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희연아. 우리 앞으로 평생 가족하자. 저는 이모의 말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니, 당사자인 남편한테 받은 프로포즈도 아닌데 저렇게 울어버렸으니 그 남자도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뭐 어마어마한 프로포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나? 그런데 자기 엄마가 먼저 선수쳐서 김샜다고 입이 대빨 나왔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반지를 언제 샀는지 동화 속 왕자님처럼 제 앞에 반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리고 희연아, 나랑 결혼하자. 정식 프로포즈를 하는데 거절하면 제가 바보죠. 이런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비록 모든 것이 제가 많이 부족한 결혼이지만 저는 처음으로 욕심이라는 걸 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신우가 귀국하면서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것도 부를 가족이 없는 저를 배려하느라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아무래도 결혼식을 올리려면 저는 혼주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모자가 상의를 했는지 저에게 결혼식을 그냥 파티처럼 소소하게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희연아, 결혼식이 뭐 대수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고 사진 찍고 축하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결혼하자. 이참에 나도 예쁜 한복이나 하나 맞출까? 그러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한복 맞춰드릴게요. 어머나, 그럼 나는 너무 좋지. 그래, 우리 네가 더 예쁘냐 내가 더 예쁘냐 경쟁하면서 그날 아주 행복해서 입이 찢어져 보자. 엄마도 참 행복한데 입이 찢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결혼식 예의도 몰라? 결혼식 때는 신부가 제일 예뻐야 하는 거야. 희연이는 뭐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지만 거기에 엄마가 오버하는 건 좀 아니지. 대충 입어. 뭐야? 너 지금 그게 너 낳고 힘들게 키운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싫어. 나도 예쁜 한복 입을 거야. 내가 없는 살림에 너 의사 공부 시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라도 보상 받아야지. 아우, 우리 수빈이가 빨리 와야지. 내가 서러워서 아주 못 살겠다. 내가 왜 그 소리 안 하나 했다. 엄마는 오로지 아들보다 딸이 좋지.
좌우간 진짜 못 말려. 그리고 행여나 우리 희연이한테 신우이 짓 하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둔다. 야, 우리 수빈이가 그러래야? 너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살갑거든. 분명 우리 수빈이랑 희연이는 자매처럼 잘 지낼 거야. 가만 보니까 둘이 많이 닮았네. 희연아, 걱정하지 마. 내 딸은 내가 보장해. 이젠 시어머니가 될 아주머니는 결혼식도 결혼식이지만 멀리 떨어져 살던 신우가 돌아오는 것에 한껏 설레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신우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긴장도 됐는데요. 아주머니 말처럼 자매처럼 잘 지내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도 그렇고 워낙 식구들 인품이 좋으니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신우가 귀국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일찍 퇴근해서 예비 신우를 맞이할 저녁상을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차렸는데요. 곧이어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시끌시끌해졌어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왔다? 어? 혼자 바쁜 척은 다 아는 오빠도 있었네? 뭐야, 너 오랜만에 보는 오빠한테 오자마자 시비냐? 시비는 하도 바빠서 동생 보러 미국에도 못 온다고 하니까 그냥 심술 한번 마지막으로 내보는 거지. 이제 장가가면 세연이 눈치 보여서 못 놀리잖아. 그래, 제발 그래라. 엄마, 수빈이 왔어요. 자기야, 얼른 나와봐. 못된 예비 신우이 왔다.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둘이 만나자마자 어찌나 티격태격 하는지. 저는 예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반갑다며 포옹해오는 예비 신우와 어색하게 미국식 인사를 나눴는데요. 예비 신우를 보니 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서 사랑스러운 호강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이제야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인 것 같다면서요. 그러자 예비 신우가 한껏 애교를 부리며 이제부턴 내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게. 나 한국에 취직할 회사도 정해졌어. 라고 말했는데요. 신우는 미술을 전공하고 한국의 한 디자인 회사에 고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뒤로 이야기의 꽃은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다음 날이 결혼식이라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야기가 듣고만 있어도 너무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아무래도 뉴페이스인 예비 신우였는데요. 그러다 신우 목에서 자꾸만 반짝거리는 목걸이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처음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신우가 상체를 많이 숙였을 때 보였던 목걸이의 펜던트가 너무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똑같은 목걸이 나도 있는데 라고 말해버렸고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자기도 같은 목걸이가 있다고? 잠깐만. 저는 방에 가서 잘 보관하고 있던 목걸이를 들고 나왔어요. 사실 결혼을 약속하고 저는 이미 예비 시댁에 들어와 예비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이 간직했던 목걸이를 가족들 앞에 내놓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일 많이 놀라셨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이건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목에 차고 있었고 원장어머니 말로는 펜던트가 반쪽인 걸 봐서는 다른 반쪽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별 기대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가씨 목걸이랑 너무 똑같아서. 수빈아, 그거 줘봐. 그리고 오빠 있잖아. 내 목걸이 뒤에 봐. 언니 목걸이도. 예비 신우의 목소리는 어쩐지 아까와는 다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예비 남편이 두 목걸이의 펜던트를 확인하고 뒤에를 본 순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목걸이 뒤편은 누군가 뾰족한 걸로 적어놓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제 목걸이에는 희연이, 예비 신우의 목걸이엔 소연이 라고 예비 시어머니가 그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말을 해주셨죠. 수빈이 입양할 때 이름이 소연이었어. 그 원장님 말로는 자매가 똑같은 목걸이 반쪽을 갖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희연이 너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 아가씨가 입양이요? 내가 딸을 무척 갖고 싶었거든. 우리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봉사를 다니다가 우리 수빈이를 만났어. 딱 보자마자 내 딸이 저기 있구나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 수빈이는 7살이 넘어서 기관에 왔다고 하는데. 엄마, 그 다음 말은 내가 할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할 때 나는 아빠가 맡았어. 둘도 안 된 애를 무책임하게 버리고 갔지. 아빠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같이 살기 힘들었나 봐.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고 언니는 엄마가 데리고 갔는데 나는 고모들 손에 자라다가 아빠가 술 때문에 알코올 치매가 와서 길거리에서 객사했거든. 그래서 고모들이 바로 나를 고아원에 버렸어. 이 목걸이 보고 엄마가 찾아올 거라나? 나는 그 말을 믿진 않았지만 목걸이를 풀진 않았어. 날 버리고 간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거든. 엄마는 병으로 내가 3살 때 돌아가셨어.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이모가 편지를 남겨서 그렇게 알고 있어. 동생이 있다는 건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미안. 내가 왜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근데 확실한 건 날 낳아준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항상 엄마는 저녁 되면 울고 계셨어.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아마도 두고 온 딸 때문에 울고 계셨던 것 같아. 내 기억 속에 엄마는 항상 슬퍼 보였거든. 제 말에 신우, 아니 제 동생 소연이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내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이유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펑펑 울었는데요. 다음날 결혼식이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저희 모두는 한참을 말도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다음날 식구들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어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지금도 결혼식 사진을 보면 너무 웃겨요. 그때 다른 사촌들도 니들끼리 싸웠니? 왜 눈들이 전부 다 개구리 왕눈이가 됐어? 사진 어떻게 찍으려고 그래? 얘들 사진 전부 포토샵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는 있는 그대로 사진을 남기길 원했어요. 일생일대 한 번의 사진이긴 했지만 그게 더 추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찍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 뒤 남편은 저와 소연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와 달리 저희는 저희가 친남매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자매에게 남겨진 목걸이 뒤에 글씨체가 누가 봐도 한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과 역시 저희는 친자매가 맞았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이건 기적이라고. 하늘에 계신 저희 친엄마한테 앞으로는 두 딸 모두 저한테 맡기시고 그곳에서 편하게 행복하세요. 두 아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는 내 하나뿐인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내 큰딸이야. 희연이, 수빈이, 아니 소연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 뒤 저희는 남편까지 포함해 끈끈한 둘도 없는 가족이 되었어요.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수빈이는 이제 소연이었을 때의 아픔도 조금씩 잊혀져 갔고 시어머니는 정말 저희의 엄마처럼 살뜰하게 저희 모두를 챙겨주셨는데요. 가족 모두 시간이 나면 봉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즐겁게 지냈죠.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갈 즈음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고 새로운 식구가 태어난다는 기쁨에 저희 가족은 매일 행복한 설렘이 가득합니다. 저는 현재 출산 겸 육아휴직으로 집에서 태교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이 행복해지기 위해 책도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보며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저희 아이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아니 저희 자매에게 오늘이란 기적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저희 시어머니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종교도 없는 사람이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빨리 떠나버린 저희 엄마가 당신을 대신할 저희 시어머니를 저희 자매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평생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어렵게 다시 만난 제 동생과 평생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상하고 한결같이 좋은 사람인 저희 남편과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요. 부족한 저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더 사랑이 넘치는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막상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쓰니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부 드라마고 기적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더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런 감사한 것들에 대한 보답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가정의 평화가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살 딸아이를 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참, 이곳에 사연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속사정을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은 아마도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쓸까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남편과 시댁에 관련해서 표면적으로는 트러블이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에게는 형제가 위로 4살 많은 형 한 분밖에 없어서 남들이 흔히 겪는 시누이 문제도 없었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워낙 딸처럼 예뻐하고 잘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딱히 대단하게 잘해드리는 것도 없고 적당히 할 도리만 지켜서 하는데도 시부모님께서 저를 예뻐하신 데는 나름의 배경이 또 있는데요. 아주버님께서는 저희와 반년 정도 차이를 두고 먼저 결혼을 하셨어요. 꽤 오랜 시간 연애하고 결혼해서 평탄했던 저희와는 달리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작부터 삐그덕댔어요. 형님 성격이 워낙 불같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로운 성향이라 어머님 아버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그래서인지 저희에게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마냥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아니었고
연애할 때 시부모님께서 까탈스러운 면이 있다는 걸 알고 결혼을 조금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저에게 한없이 상냥하게 대해주셔서 그게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그게 형님 덕분이었다는 사실은 조금 뒤늦게 알게 됐어요. 두 분께서 연애 시절부터 꽤 불같은 연애를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니 꽤나 심각하더라고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주 싸우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하는 커플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제 주변에는 워낙 안정적으로 오래 연애하는 친구들만 있었다 보니 그런 건 지어낸 이야기거나 주변에서 볼 수 없는 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주버님네가 딱 그런 부부더라고요. 사실 말로만 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어느 명절에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대판 싸움이 난 적이 있었어요. 사연은 아주버님께서 형님과 시부모님을 먼저 내려주고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착석이 조금 늦어주셨는데 그 바람에 형님 혼자 딸 밥을 먹이고 케어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안 그래도 편치 않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애 밥도 먹이고 본인 식사도 챙긴다는 게 생각보다 얼마나 정신없는 일인지는 저도 잘 알았지만 늦게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다 늦어진 만큼 다른 식구들 식사 속도에 맞춘다고 빠르게 식사하신 걸 뭐라고 하니 저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건지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싸움은 커졌고 저는 깜짝 놀라오는 시조카를 제 딸과 함께 데리고 나가 자리를 잠깐 피해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그 모습을 관람하고 나니 시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형님을 싫어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로 싸웠다고 해도 그런 거친 방식으로 어른들 앞에서 싸운다는 건 몰상식한 짓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화난 이유가 납득도 안 갈 정도로 사소한 일이다 보니 제가 시부모님이라도 제 자식이 저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너무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심정이 100번 이해가 갔어요. 아주버님도 늘 안쓰럽다는 마음뿐이었고요. 시댁은 가족 분위기가 워낙 좋고 끈끈했기 때문에 형님만 좋은 분이 들어왔어도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죠. 그러다 시조카가 6살쯤 되었을 때 돌연 아주버님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혼이요? 나도 아이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니까.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일단은 홀가분해. 다행히 아이를 맡아 키우겠다는 욕심은 크게 없어서 아이는 내가 키우게 됐는데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야. 가끔 곤란한 일이 생기시면 맡아드릴게요. 저희 딸이랑도 워낙 둘이 잘 노니까 둘이 놀라고 하면 되죠.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평소에는 부모님한테 맡기라고 해. 참, 다들 반대할 때 결혼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내 욕심대로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되네. 정말 다들 미안해.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를 하셨어요. 이혼이 아주버님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이별해서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게 맞아 보였어요. 저희한테 미안해할 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확실히 이혼을 하고 나니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 잘 모르시더군요. 평소에는 시부모님이 많이 돌봐주셨지만 가끔 학부모 모임 등에 가야 할 때마다 저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요. 재수씨, 이번에 우리 윤정이네 유치원 학예 발표가 있는데
혹시 재수 씨가 나랑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아무리 애기들 앞이라지만 거기 어른들도 많이 오니까. 우리 애가 이혼 가정애라는 걸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저도 딸 있는 부모다 보니 충분히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갔고,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시조카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끔 온 가족이 북적거리면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부탁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당연히 남편도 함께 와달라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달을 했고, 남편도 워낙 아주버님과 사이가 좋고 시조카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반차까지 써가며 학예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상하게 자꾸 남편이 아닌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원래는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면 직접 연락을 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전화를 못 받은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재수씨, 출발했어? 네, 학예회 시작하기 10분 전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금방 갈게요. 그래, 고마워. 끝나고 애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자. 내가 비싼 걸로 살게. 좋아요. 곧 뵐게요. 그렇게 시조카의 유치원 앞에 다 와서 아주버님을 만났는데 제 뒤에 따라오는 남편을 보고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그러더니 돌연한다는 말이 너는 왜 왔어? 하는 거예요. 너 왜 왔냐니? 형이 학예에 와달라고 했다며? 너 말고 재수씨 보고 와달라고 했지. 너 보고 와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형 일인데. 내가 안 가고 이 사람만 오라니. 얘기 못 들었어? 우리 윤정이 엄마 없는 거 티내기 싫어서 재수씨한테 부탁한 건데 네가 와버리면 어떡해. 아니 형,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이 사람을 형 부인인 척, 윤정이네 엄마인 척 하라고 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거야?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몰랐는데. 엄마가 안 계시니 가족들이 북적거리게 와달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다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럴 거면 내가 왜 굳이 재수씨한테 부탁을 했겠어? 내가 이런 부탁할 사람이 재수씨밖에 더 있냐? 아니 형,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왜 형이 화를 내? 아무리 그래도 내 와이프를 형 부인인 척 하라고 불렀다고? 이건 내가 화내야 할 일 아냐? 나도 오죽했으면 이랬겠냐. 왜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는 건데?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이 사람이 평생 형 부인인 척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혼한 가정인 건 어떻게든 밝혀질 텐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문제야? 그럴 거면 차라리 재혼을 해. 그래, 나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재혼해버리고 싶지. 근데 어디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냐고. 그럼 내가 재혼할 때까지 재수씨 좀 빌려주든가. 내가 나조차고 이래? 애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이혼 가정애가 편견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잖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쨌든 나는 이 사람 혼자 못 보내. 엄연히 내 아내인데 형이 그런 의도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보내라는 거야. 애가 쓸쓸해할까봐 그런 거면 우리 둘 다 갈게. 근데 윤정이 엄마인 척 하게 할 거면 절대 못 보내. 말 같은 소리래. 그렇게 유치원 앞에서 대판 싸운 뒤 아주버님은 결국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마지못해 남편까지 참관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저도 정말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얼떨떨하고 황당하더라고요. 사전에 그런 의도로 하는 부탁이라고 미리 들었어도 어이가 없을 마당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다가 이런 식으로 다 와서 의도를 밝히는 것도 그렇고 그날 이후로는 여러모로 좀 묘하게 경계가 되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앞에서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싸움 직전까지 갈 뻔한 걸
시조카 하나만 생각해서 어영부영 화해하듯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는 아주버님께서 따로 사과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너무 미성숙하게 부탁을 했지? 미안해. 윤정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부탁을 했던 것 같아. 형준이나 재수씨 입장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네. 다시는 그런 부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색하게 지내지 말자. 네, 아주버님도 처음이니까 실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혼도 처음이시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을 테니까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그럴 수도 있죠. 저희는 괜찮아요. 그래, 나도 이 일로 재수씨랑 형준이랑 안 좋게 지내고 싶지 않아. 그땐 그게 정말 사소한 부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 재수씨를 곤란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형준이한테도 너무 신뢰되는 행동이고 그래도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네, 아주버님도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해도 버거우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도움 요청하세요.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진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래도 이렇게 교사 출신인 재수씨도 있고 든든하네. 고마워. 그날 일로 한번 제대로 삐걱거릴 뻔한 관계는 아주버님의 빠르고 진정성 느껴지는 사과로 인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이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시조카가 발달 지체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조금 상황 판단이 느리고 충동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은 했어도 지체아 판정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미처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라 정말 당황스러웠고 아주버님께서도 아주 힘들어하셨어요. 하필이면 아이가 바로 다음 해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참 고민이 많으셨죠. 그래도 제가 교육학을 전공해서 소소한 도움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초등교육부터는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는 걸 추천드렸는데 아주버님께서는 본인 욕심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만은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육시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자식둔 부모로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종종 못된 아이들이 장애 아동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봐온 저로서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죠. 어쨌든 아주버님은 시조카를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시조카의 초등학교 입학은 조금 먼 이야기였기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조카가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쯤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저희 집 옆 동네로 이사를 오시더라고요. 여보, 아주버님 왜 이렇게 우리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신 거래? 당신이 오라고 했어? 아니, 내가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 그냥 여기가 부모님 집이랑 더 가깝고 우리랑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는데? 시댁과 가까워지는 거야 시부모님께서 시조카를 봐주고 있으니 이해는 갔지만 우리랑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내심 마음에 가시처럼 걸리더라고요. 아주버님과 관계가 좋은 편인 건 맞지만 굳이 옆 동네로 이사까지 와서 교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아주버님이 처음 이사를 오신 1년 동안은 전과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사를 왔다고 만나는 빈도수가 딱히 더 많아지지는 않았거든요. 원래도 아주버님이 이혼하신 후에 다른 가족에 비하면 시댁과 교류가 잦은 편이어서 여기서 더 교류가 많아지는 건 원치 않았던 저에게는 다행인 일이었죠. 아주버님이 아이 교육 문제로 많이 조언을 구하시긴 했지만
그 정도 도움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시조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바로 초등학교에 보낼 줄 알았던 아주버님은 의외로 아이를 홈스쿨링을 시킬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홈스쿨링이 흔하지는 않다 보니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특수교육 전공자인 대학 동기를 소개시켜줬어요. 다행히 그 친구가 조카랑 합이 잘 맞았는지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재수씨, 정말 고마워. 소개시켜준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더라. 나 혼자 알아봤으면 이렇게 좋은 분 못 찾았을 텐데. 재수씨한테 신세를 많이 져서 어떡하지? 신세는요, 가족끼리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죠. 아주버님께선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나름대로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조카는 2년 정도 홈스쿨링을 했어요. 저희 딸이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요. 아유, 우리 소라도 드디어 유치원을 졸업하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소라야, 졸업 축하한다. 애 유치원 졸업식까지 다 와주시고 감사해요, 아주버님. 아유, 누구 따님인데 당연히 와야지. 아주버님께서 굳이 소라 유치원 졸업식까지 참석을 하시겠다고 오셔서 얼떨결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이게 됐어요. 오랜만에 본 시조카는 어릴 때 전혀 티가 안 났던 것과는 달리 말투나 행동 등에서 조금씩 발달 지체아이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같은 자식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찡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한참 시조카에게서 눈을 못 떼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 윤정이도 이제 많이 컸지? 네,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완전 아기였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는 윤정이를 정말 학교에 보낼까 생각 중이거든. 이제 몸도 제법 컸고 집에서만 교육을 시키니 애가 슬슬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어느 학교를 생각 중이세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특수교육을 받았고 만족도로 높았으니 저는 당연히 특수교육 학교로 생각을 바꾸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가르던 데 가야지. 재수씨가 근무하고 있는 땡땡 초등학교로. 네? 저희 학교로요? 우리 동네에서도 워낙 가까워서 지망하면 다닐 수 있겠던데. 그리고 소라도 그 학교로 갈 거 아니야? 유치원 때 친구들은 이미 학년 다 올라가 있을 텐데 한 명이라도 아는 얼굴 있는 학교로 가는 게 낫잖아. 안 그래?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라 지원을 하면 추첨을 하는데 당첨될 확률이 5분의 1 정도 됐어요. 하지만 그건 일반 학생들의 이야기였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뽑는 인원수에 비해 지원하는 인원이 적어서 확률이 더 높았을 거예요. 저희 딸과 시조카가 딱 2살 차이가 났는데 제가 딸에게 사촌 언니는 아프니까 잘해줘야 한다고 가르쳐 놨거든요. 그래서 둘은 가끔 만나도 사이가 무척 좋게 지냈고 특히 시조카가 우리 딸을 많이 좋아했어요. 사실 학교 선생하면서 이런저런 케이스를 많이 봐온 저로서는 딸에게 딱히 아픈 친구를 떠맡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아프지 않은 정상인이라고 해도 초등학생 역시 보호받아야 할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에게 아픈 친구를 맡겨버리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에도 그런 지체아 친구를 선생님 혼자 케어하기 힘드니 반장한테 맡겨버렸던 경우가 있었는데 반장이 너무 힘들어해서 학부모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딱 2년. 저희 딸과 시조카가 나이 차이가 나는 기간 동안만 홈스쿨링을 시키고 저희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에 맞춰 같이 학교를 보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근처 공립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나 고민까지 했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근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워낙 교내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라 이 학교에 아이를 다니게 하고 싶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껄렁한 아이들도 없었고 문제아라고 해봐야 다른 학교에 비하면 약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학교였거든요. 몇 날 며칠을 골머리 썩혀가며 고민해봤지만 시조카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 딸이 더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건 그것대로 억울하더라고요. 남편과 약간 의논을 한 끝에 저희 딸은 원래 계획대로 제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로 오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내심 시조카는 추첨해서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경쟁률이 2대1도 안 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조카도 저희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작은 엄마다! 작은 엄마다! 쉿! 윤정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 알았지? 우와, 선생님? 작은 엄마 선생님? 막상 입학식 때 저를 가리키며 반갑게 손을 드는 시조카를 보니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아이들 사이에 있으니 더욱 튀어 보이는데 저조차도 없는 낯선 학교에 혼자 떨어져서 다녔을 걸 상상하면 아주버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가더라고요. 윤정아, 혹시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 생기면 꼭 작은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작은 엄마가 선생님이니까. 윤정아, 대답해야지. 선생님이 물어보잖아. 네. 아유, 입학식 와보니까 애를 괜히 학교에 보냈나 싶네. 이렇게 많은 애들이랑 우리 딸이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그러게. 재수지 덕분에 우리 딸이 일반 학교도 다녀보네. 고마워. 아주버님께서는 그날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잠시 잊고 살긴 했지만 그제서야 아주버님께서 지독히도 안 맞던 전 아내와 헤어지고 돈도 벌면서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저한테 따로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제가 이 학교 선생님이라도 가족관계로 얽힌 시조카나 딸은 저희 반 학생으로 배정될 수 없어서 너무 큰 부담감은 내려놓기로 했어요. 제가 괜히 서서 부담을 느끼는 바람에 안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당연히 조카와 제 딸은 저와는 각각 다른 반으로 흩어졌어요. 그래도 시조카네 반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딸은 아예 저와 정반대편 교실로 떨어져서 학교에서는 딸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가끔 몇몇 반에 있는 시조카만 가끔 잘 다니고 있나 들여다보는 정도였고 제 과목 담당 수업일 때만 애들을 겨우 볼 수 있었어요. 소라야,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재밌는 친구도 많고 담임 선생님도 완전 좋아. 그래? 다행이네. 다행히 제가 신경 쓰지 못한 것에 비해 딸은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모양이었고 그 뒤로는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안 물어봐도 잘 다니고 있겠거니 싶었고 학교에 바로 엄마가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와서 이야기하겠거니 아니라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새 아이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그걸 먼저 눈치챈 건 남편이었어요. 여보, 요즘 소라가 좀 이상하지 않아? 예전에는 정말 깨발랄했었는데 초등학교 간 이후로 묘하게 어두워진 것 같아서 반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럴 리가 있나?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겠지. 그럼 애가 갑자기 저렇게 바뀌어? 그 전까지는
저도 워낙에 정신이 없어서 눈치를 못 챘는데 남편 말을 듣고 나서 자세히 관찰해보니 살짝 안색도 낮아지고 늘 얼굴에 떠있던 즐거운 기색도 온데간데 없더군요. 아이가 좀 차분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교육학까지 전공한 사람이 아이에게 나타난 미세한 변화를 먼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 내가 소라랑 이야기를 해볼게. 제일 먼저 소라네 담임선생님께 물어봤지만 대답은 시원찮았어요. 저랑은 하필 또 그렇게 친분이 없던 선생님이라 그런지 쉽게 뭘 얘기해 주려고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엔 딸한테 직접 묻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 심리를 백날 공부했어도 정말 제 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딸의 속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을 잘 하게끔 교육을 시켜놨다는 거였어요. 몇 번 물어보니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쉽게 속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큰아빠가 자꾸 윤정 언니 챙겨주라고 하셔서 반에 친구가 많이 없어졌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도 큰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윤정이도 데리고 가라고 하고,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언니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자꾸 윤정 언니도 껴달라고 하니까 이제 나한테도 놀자고 안 하는 것 같아. 우려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쳐오니 정말 경악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아주버님께서 저한테는 의외로 전혀 푸시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새 뒤에서 시부모님까지 합세해 애한테 그런 강요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저희 딸이 느끼고 있었을 부담감이 정말 컸겠다 싶었어요. 어른도 지체아동을 맡으면 부담되고 힘든데 그걸 저희 아이에게 기댔으니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을지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당장 아주버님께 전화를 했죠. 아주버님, 소라한테 윤정이 좀 데리고 다니라고 시키셨다면서요? 어? 시키긴 뭘 시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 거지. 소라랑 윤정이는 엄연히 반도 다르고 사귀는 친구도 다른데 소라한테 윤정이를 챙기라고 하면 어떡해요? 꼭 같이 반이어야만 친군가. 그 나이 땐 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좀 놀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재수씨? 내가 내 딸이랑 좀 놀아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하셔야죠. 소라도 애예요. 윤정이 챙길 만큼 성숙하지도 않고 어른도 아니라고요. 앞으로는 저희 딸한테 이런 무리한 요구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냉정하다. 그럼 우리 딸은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다가오는데 이대로 살라고? 내 딸이 학교폭력 당하고 우울증에 빠져야만 그때 챙겨줄 거야? 무슨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래. 아무리 장애하라지만 그래도 본인 족하면 좀 애틋한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참 너무하네, 재수씨. 말씀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실 것까지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염려반이라 윤정의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지 오며 가며 살피고 있었어요. 사실요, 저는 저희 반 애들 챙기기도 골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아주버님 생각해서 윤정이 살뜰히 챙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애한테까지 그런 걸 강요하세요? 그런 건 어른인 저한테 하셨어야죠. 아니, 어린이 챙기는 거랑 같은 애가 챙겨주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 재수씨. 안 그래? 챙겨주는 어른이 있는 거랑 같이 놀아주는 친구는 따로라고. 그럼 적어도 같은 반 친구한테 부탁하셨어야죠. 애가 아직 어리다고요. 왜 반도 먼 제 딸한테 부탁하시냐고요. 재수씨, 적당히 해. 이거 교사로서 완전히 부적절한 발언 아니야? 아무리 자기 딸이 더 소중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정말 실망이다. 아주버님과 한판하고 다시는 제 딸에게 그런 강요를 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단단하게 받아냈지만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아주버님 마음 이해하죠. 그런데 제 딸이 고학년이면 자신이 좀 더 상황 판단도 하고 할 텐데 이 아이도 학교가 처음이잖아요. 자신도 적응을 해야 하고 할 텐데 그런 압박을 일부러 주기는 싫었죠. 남편 역시 신경이 쓰였는지 제 속도 모르고 끼어들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형 불쌍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몰아세우지 말지. 됐어. 그럼 나도 선생이기 전에 엄마인데 내 딸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는 걸 내버려둬? 선생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은 보호해야지. 그건 그렇지만 형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야. 처음에는 귓등으로도 안 들렸지만 저도 사람이라 그런지 또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제 딸도 윤정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서 학교에서 굳이 붙어 다니지 않는 대신 학교 후 윤정이를 집에 초대해서 자주 놀게 해줬어요. 윤정이가 하도 저나 소라를 좋아해서 집에 놀러오는 빈도수가 잦아졌고 둘이 같이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면서 자매처럼 제가 돌봐줬어요. 아주버님과 대놓고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언젠가 아주버님께서 제 노력을 알아주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돌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주버님께서 재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네?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신다고요? 세상에,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도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축하드려요. 아, 축하는 무슨. 저렇게 불쌍하게 아픈 애 돌보면서 호래비로 늙어 죽으려나 싶었는데 다행히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여직원이 하나 들어왔다지 뭐야. 나이도 어리고 집안도 적당히 괜찮고 무엇보다 성격도 순둥해서 둘이 잘 살 것 같다. 네, 잘 됐네요. 그런데 혹시 그쪽에서도 재혼인 거예요? 어? 아니, 그쪽은 당연히 초혼이지. 아, 그럼 아주버님이 재혼인 건 알고 계시고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지금 그걸 알면 시집을 안 오겠지.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할 말이 있다는 듯 쭈뼛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뒤로 넘어가겠더군요. 안 그래도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했거든. 그 참한 처자가 재혼에 아픈 애까지 딸렸다는 걸 알면 결혼을 하겠나 싶어서. 우리 큰아들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날 때까지만 윤정이 니네가 맡아줄 수 없겠니?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까지 숨기겠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거 사기 결혼이에요. 사기건 뭐건 뭐가 그리 중요해. 너도 자식 낳아봤으니 내 마음 알 것 아니냐. 그럼 우리 집 장남을 저렇게 불쌍하게 평생 아픈 애 혼자 돌보면서 쓸쓸히 늙어 죽으라는 거야? 어떻게든 나도 내 자식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딱 3년이면 된다. 3년만 니네 호적에 올려줬으면 해. 어머님,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부탁이세요. 그 회사 사람들은 모르나요? 그럼 그 3년 동안 윤정이랑 소라를 자매처럼 키우라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서 못하고 소라도 힘들어서 못해요.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한테는 그럴 책임이 없어요. 애 아빠도 싫어할 거고요. 무슨 소리니? 작은 애는 이미 동의했다. 너만 그렇게 동의하면 된다고. 뭐라고요? 그래, 너만 지금 결정 내려주면 바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고. 3년 만에 키우는 김에 같이 키우면서 숨겨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네, 어려워요, 어머님. 막말로 두 분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면요. 3년 뒤에 윤정이 다시 데려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평생 저희 집에 떠맡기고 아주버님만 새 출발하실지 누가 알아요? 아, 제발 좀. 힘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징징대지 말고 그렇게 좀 하자. 우리 집 장남이 새 인생 살겠다는데 앞길 막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니?
뻔뻔함의 끝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해온 몰상식한 행동들도 다 아픈 아이둔 아빠니까 그럴 수 있다며 참아왔는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은 남편에게 먼저 따져 물었어요. 남편이 이 멍청한 제안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너무 배신감 들고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얼굴을 하더군요. 무슨 소리야? 윤정이를 우리 호적에 올린다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남편의 반응을 보아하니 어머님께서 저를 먼저 동의를 구한 후 남편을 설득하는 게 빠르다고 판단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동의를 했다면 남편과의 관계까지 다시 생각해 볼 뻔했는데 그건 아니라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정말로 전쟁 아닌 전쟁이 시작됐어요. 윤쟁이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는 걸 빌미로 아주버님과 어머님 아버님께서 윤정이를 저희 집에 방치하기 시작했거든요. 매번 전화해서 이제 데리고 가시라고 해도 나중에는 급기야 제 전화까지 안 받더라고요. 남편도 남편대로 당황스러우니 시댁 식구들과 싸우기 시작했지만 시댁에서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리고는 몰상식한 행동을 서슴지 않더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 앞에 큰 택배 박스가 여러 개 쌓여 있더라고요. 뜯어보니 윤정이가 입던 옷들과 책 등등 아이가 쓰던 물건들이었어요. 화가 나서 시댁에 전화하니 아주버님이 무사히 결혼을 하려면 집에 애가 있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는 말씀만 하셨고 아주버님 댁에 있던 애 물건들을 싹 다 저희 집에 배송시켜 놨더군요. 결혼만 하면 나중에 꼭 보답할 테니까 협조 좀 해라. 상대를 속이고 아들을 결혼시키려는 것부터가 제정신이 아닌 발상인데 갈수록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시니 저도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군요. 딸 키우는 입장으로서 누군지는 몰라도 어느 집 귀한 딸을 이런 끔찍한 집안에 시집오게 내버려둘 순 없겠더라고요. 그동안 아주버님과 윤정이가 불쌍하다고만 생각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해줬는데 그 마음이 온통 짓밟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살릴 겸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 그동안 힘들게 결혼 생활하셨는데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셔야죠.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어머나 정말이니? 그래, 너도 자식 가진 부모니까 내 마음은 금방 이해할 거라고는 생각했다. 그런데요, 아주버님 만나신다는 여자분은 정말로 괜찮은 분 맞으세요? 전에 형님이 워낙 드셌다 보니 걱정이 돼서 같은 여자로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 하긴 네가 선생이니 심리학도 공부했을 거고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기는 하겠다. 안 그래도 상견례 날짜가 잡혔거든. 우리끼리만 가려고 했는데 그때 너네도 올래? 어머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그래. 애들은 어디 맡기고 둘이 와서 한번 인상이나 어떤지 봐봐. 우리는 일단 엄청 마음에 들거든. 근데 니네가 보는 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전에 걔처럼 드세거나 여우 같은 애는 딱 칠색이다. 그런지 아닌지만 좀 봐줘. 네, 그럴게요, 어머님. 생각보다 아주버님의 새 출발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는지 제가 어머님께 화해를 신청한 날로부터 2주 뒤가 상견례 날짜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복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우선은 저희 집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고 윤정이의 입학 때문에 아주버님과 주고받은 메신저 문자 내용과 전화 녹음본도 모아뒀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어머님과의 통화 내역이었죠. 아주버님의 새 출발을 위해 아이를 맡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은 두고 와달라던 어머님의 말씀과는 달리 저는 두 아이를 모두 예쁘게 꾸미고 데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당황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싱긋 웃어드렸어요. 상견례 자리가 시작됐고 양가 측의 훈훈한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이야기가 길어지니 윤정이가 슬슬 지루하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윤정아, 왜?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 그럼 아빠한테 데리고 가달라고 할까? 네, 아빠! 윤정이가 아주버님한테 쪼르르 달려가 안기더군요. 그 모습을 본 상대편 가족에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냉기가 돌았어요. 아빠? 어머, 보시다시피 우리 손녀가 지체장애가 좀 있어서요. 가끔 우리 큰아들더러 아빠라고 할 때가 있네요. 아,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요새 하도 이상한 집이 많아서. 불안한 눈빛으로 아주버님과 아이를 번갈아 보는 여자 쪽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딸 가진 부모라 그런지는 몰라도 더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끼어들었어요. 진짜 이상한 집 많죠. 조심하셔야 해요. 본인 인생 새로 살자고 자기 자식 모르는 척하는 부모도 세상에는 있으니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시면 모르겠어요. 딸은 원래 아빠 닮는다는데 아주 쏙 빼다 닮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아이가 이 사람 딸이라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정말 모르셨나 보네.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감수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아예 모르셨나 봐요.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니 사색이 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저를 향해 무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왜 대낮부터 헛소리니? 네 딸이잖아. 어? 사돈어른 오해하시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해인지 아닌지 판단은 저분들이 하셔야죠. 윤정아, 내가 누구야? 작은 엄마. 그치? 엄마 아니고 작은 엄마지? 봤죠? 이래도 증거가 더 필요하세요? 윤정이 우리 호적에 올리라고 하셨던 통화 내용 다 녹음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까봐요? 제가 핸드폰을 켜서 녹음된 통화 내용을 틀자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핸드폰을 막았어요. 됐다, 그래. 협조하는 척하더니 자, 이 야가 빠진 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뒤통수를 쳐? 여자 잘못 만나 불쌍해진 내 아들놈 팔자 좀 고쳐보자 했더니 그 꼴을 못 보고 이렇게 방해를 해? 우리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한테 잘못하신 게 아니라요. 잘못하실 뻔 하신 거죠. 애한테도 못할 하실 뻔 한 거고요. 뭐야? 굳이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 인생 망치지 않아도 아주버님이 행복해질 방법은 많잖아요. 아주버님 하나 행복해지자고 몇 명을 불행하게 하실 셈이세요? 그렇게 하면 아주버님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시어머님께서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상대쪽 부모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니, 지금 초혼이 아니라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아픈 딸을 버리고 우리 딸이랑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결혼하려 했다는 거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자, 장인어른 잠시만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 아무 말도 듣기 싫으니 우리 가족 앞에 꼴도 보이지 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야. 다시 우리 눈에 띄면 자네는 정말로 죽을 줄 알아. 알겠나? 예비장인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는 예비 장모와 딸을 데리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러게,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 처음부터 속이지 않고도 형을 선택해줄 사람을 만나. 싸해진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혹여나 저에게 불똥이 튈까봐 아주버님께 한마디 하고는 저를 황급히 데리고 나왔죠. 집에 도착한 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줬어요. 당분간은 시댁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에 오히려 좋더군요.
그동안 제게 좋게 대해주셨기에 그런 분들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본인 자식 인생이 걸리니 어쩜 저렇게 양심이 없으신지 정말 놀라울 지경이더라고요. 지금은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는데 덕분에 시조카를 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져서 차라리 편하네요. 하지만 윤정이는 아직 보고 싶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지만 괜히 교류했다가 시댁과 다시 엮이기는 싫어요. 그로부터 한참 뒤 여자 쪽 가족에서 어떻게 알고는 따로 연락이 왔어요. 딸 인생을 구해줬다면서 사례금 300만 원까지 안겨주시더군요. 집안이 여유가 있는 집이라더니 정말인 모양이었어요. 그러려고 한 일이 아니라서 한사코 거부했지만 그래도 딸 인생을 구해준 값이라 하면서 싸게 친 거라며 기어이 돈을 보내주시더군요.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그냥 기분 좋게 받기로 생각하고 남편과 딸과 함께 갈 가족 여행을 예약했네요. 하긴 저만 해도 제 딸 인생에 골로 갈 뻔한 걸 구해줬다면 300만 원이 아까웠을까 싶더라고요. 내일 가족 여행을 가면 시댁과 함께 갔기에 저희 가족끼리는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 설레래요. 애초에 시부모님께서 과한 욕심만 안 부리셨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늘 자식이 얽히면 과한 욕심을 부리는 부모 때문에 평화로웠던 가정마저 깨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딸 열심히 똑바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좋은 심성을 가진 아이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